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5분의 토론자들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난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순서대로 문재환 교수님 먼저 10분간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나요? 그냥 뭔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쟁점들 자유롭게 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은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잊혀질 권리 일반에 관련된 권리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잊혀질 권리라는 이야기는 진짜 잊혀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굉장히 다른 쪽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실제로 지금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그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사고와 법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이야기 또는 인터넷에서의 중요성, 인터넷에서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부분이 잊혀질 권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을 만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용어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약 어떤 법률에다 집어넣고 어떤 구제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게 되고요. 위헌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잊혀질 권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합니다. 각자 머릿속에 두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저에 관련되는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당신이 계속 쓰는 게 곤란하다 라고 해서 그걸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사고는 이런 거 아니었나, 우리나라 법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이라는 게 여기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제공했던 그 정보를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 관련된 정보 다 지우세요 라고 했을 때의 문제. 이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파생돼서 그 정보를 이제 그 사이트, 그 어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을 때, 처음에 내가 제공했었던 그 회사가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EU에서 논의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최대한 네가 노력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한테 내가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당신이 삭제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퍼져나간 거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이 삭제 요청했다는 걸 다 알려주고 최대한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올렸었던 이제 SNS에, 단순히 내가 회원가입했을 때의 정보가 아니라 이제 SNS 같은 데에다 올려놨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공유해서 가져갔을 때 그 사람들의 권리와 내가 이걸 삭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제공했었던 그 정보를 동의를 철회하면서 그걸 지워라 하는데 지울 수 없는 실질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마 박병희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던 표현 자유하고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썼던 문제, 그 문제를 이제 너 지우라. 이거 내 정보니까 나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그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쓴 것까지 막 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후에서 나왔던 판결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주로 신문사가 되겠죠. 처음에 보도를 했었던 신문,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신문을 이제 검색하거나 다른 데에 퍼날려 갔을 때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나의 어떤 것 사이에서의 충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는 한 단어를 놓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EU도 레귤레이션을 작년 말 의회에서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삭제권이라고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각자 그리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이성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규제 체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잊혀질 권리를 진짜 잊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래서 보면 정보 삭제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박경인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주로 미국적의 생각과 처음에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라는 이제 상당히 그 원류의 중심을 둔 말씀을 해주셨는데 EU 쪽의 사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U에서 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인격권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격권 중심의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정보를 제공했던 철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의 문제는 결국 전형적인 우리 지금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법에서 말할 기본권 충돌 우리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그것이 이제 신문사라고 치면 신문사,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나의 인격권 사이에서의 충돌 문제이고요.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법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 이론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들이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지금 저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만일 저것이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건 개별 법률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인격권에서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하셨는데 인격권이 갖고 있는 대세적 효력에서 이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케이스에서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 정보에 대해 그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것이 손해배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또 유럽 같을 때 형사처벌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는 형태의 가처분 금지, 배포를 막는 형태의 가처분 결정이라든지 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무슨 방송통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어떤 인프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정보 막고를 하고 있는 임시조치 같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그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인격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인격권 침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만약 신문사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에 대해서 허위 정보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그냥 일반인에 대한 그 사람의 사생활 문제를 막 파헤쳤을 때 인격권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곤잘레스인가요? 이분의 경우에 90몇 년도에 있었던 사안은 이 사람이 파산 신청, 경배 신청이라는 그 사안 자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순간에도 역시 그 정보가 여전히 인격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라는 문제를 다시 본 겁니다.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쪽에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0년 뒤에 그걸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알 권리보다는 인격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곤잘레스 판결 나오기 전에 개별 국가에서 EU 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들이 다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권을 더 상황에 따라서 인격권을 더 중시하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권리를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에서 EU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자, 그 신문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정보, 그걸 지우라 그러면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정보이고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근데 그거 자체는 팩트지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신문사의 DB를 갖고 찾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다. 이 환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적당한 균형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태진아 씨가 70몇 년대에 간통죄로 구속됐어요. 기사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할 때 그냥 뭐 태진아 씨가 70몇 년도에 잘 기억 안 나는데 70몇 년도에 간통죄로 구속된 적 있어. 그래서 미국 쫓겨간 적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때 그 기사를 해를 찾아가지고 몇월 며칠 어쩌면서 누가 누구랑 뭘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맞아, 태진아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해서 누가 국회를 가던 아니면 그 신문사의 뒷을 가서 내가 찾아서 그걸 보는 거와 그걸 굉장히 쉽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는 환경이 다르다. 이 환경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온 것이 결국 이번에 중간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제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들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받을 수 있느냐에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입찰직 권리라는 용어 이렇게 막연하게 쓰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개별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형량 문제는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량이 돼서 이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하다고 그렇게 그런 판정이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뭔가 다른 법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그 기술 발전 이전의 상황을 놓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두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우리가 확대되어 오는 과정은 결국 기술의 발전과 같이 그 개념이 넓어졌던 거예요. 포섭 범위가 넓어졌던, 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왔던 간에 어쨌든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즐거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칠 권리는 있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금 새로운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인격적 이익, 그에 대한 인격적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을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박광배 변호사님 처음 들어주겠습니다. 10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광배 변호사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어쨌든 이 판결을 보면서 접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낌은 미국식 가치와 유럽식 가치의 충돌이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개인의 어떤 그 정보를 인권의 하나의 형태로 바라보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이러한 판결이 미국에서는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때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 관계에서 이 케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판결이 특히 법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도 어떤 분야 일을 하십니까 하면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입니다. 어떤 때는 프라이버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늘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게 같은 건가? 늘 생각을 해보는데,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늘 막연하게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정보라는 것이 악용이 되면은 어떤 그 사생활의 침해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행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 개인정보 보호란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역시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지금 뭐지 잊혀질 권리란 표현을 많이 썼고요. 삭제할 권리란 말도 우리 거의 상관한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이 두 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을 보면은 개인정보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위반이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반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 개인의 어떤 주관적 가치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치 중립적인 개인의 어떤 주관적 가치는 배제된 그런 가치 중립적인 규정이고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프라이버시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 주체가 기분이 나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주 주관적이죠.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곤잘레스라는 변호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 집이 경멸당했다. 그게 지금 나온다? 그까지는 아주 가치가 없어요. 그냥 깎일 뿐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우느냐 마느냐는 개인정보법의 이슈이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20년 전에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게 나는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래 나 20년 전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었어. 20년 전에 내가 부동산이 경매당했고 어려웠던 그런 파산에 가까운 상태가 들어선 게 지금은 오히려 가장 소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지 안 할지는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아주 주관적인 것이고 그 각각의 사람의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정보는 침해가 되고 안 되고는 극명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느냐 기술적 관리적 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구글에서도 결국 이네디키트하고 일레러번트하고 익세시브 한 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봅니까? 결국 그 개인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개인의 머릿속으로 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되는 그 개인의 기분, 야 이러면 기분 나쁠 거야. 이거는 빼야 돼. 아니야 이 사람은 공공의 어떤 공적인 라이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만큼 그만큼의 보호해줄 가치는 없이 이렇게 개개인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체계가 그동안 믹스되어 보다가 이제 완전히 극명하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유는 그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그걸 가지고 이 가치 중립적인 개인정보권의 어떤 권리를 행사한 거죠.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right to be forgotten은 잊혀지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right to erase 삭제하고 말고는 그냥 없어요. 그냥 내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삭제고 아니면 말고 아주 가치 중립적인 건데 이런 판결이 우리나라 법대에서 그럼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 헌법 17조 2항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국가로부터 어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개인 사인 간에 있어서 이걸 보장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판결에서 이 시의 판결에서는 네 가지 룰을 설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많은 분들이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할 것이냐에 포커스되어 있지만은 법률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룰 뭐냐면은 검색을 하는 검색 엔진은 뭐 구글이 됐든 우리나라 같으면 좀 여러 회사도 있겠지만은 그 회사는 그래서 검색 결과 나오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들어있고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으면 개인정보다.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우리 데이터 컨트롤러라고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거기에서는 컨트롤러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게 컨트롤러가 되고요. 우리 법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DB를 관리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데 접근은 표현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실제로는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도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검색 결과 리스트에 대해서 구글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처럼 가깝게 컨트롤러로서 자격이 인정된다는 게 첫 번째 설치입니다. 근데 이걸 잘 우리 법에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다 계시지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 그래요. 네이버는 네이버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건 그 사람은 네이버의 가입자고 네이버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업무로 취급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검색할 결과에 나오는 검색 결과에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결과 안에 대해서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시제 판결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면은 개인정보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누군가가 검색을 했어요. 여기서 아까 건잘레스라는 사람을 검색했다. 아니면 박광배라는 사람을 검색했다. 박광배라서 뭐가 좀 나오겠죠. 좋은 말도 있을 거고 나쁜 말도 있을 거고 나올 텐데 그 박광배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이제 네이버가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박광배라는 정보를 그걸 누군가가 검색했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는 이론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돼요. 당연히 저의 동의로 돼야 되죠. 불가능하죠, 그게. 그 다음에 수집, 이용, 동의, 우리 취급위탁의 고지,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모든 행위들은 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체계를 봐서는 도저히 자기가 전혀 관리할 수도 없고 이 개인정보 관련된 법규, 정보통신망법이 됐든 개인정보 보호법이 됐든 간에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포털 운영자,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이게 개인정보가 됐고 개인정보 파일이 됐으니까 너 책임져라.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를 해야 돼. 거기 아니면은 그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얻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한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걸 하면은 도대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문제는 이게 검색 사이트만 문제되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게 굳이 검색 사이트가 됩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만한 규정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없고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니멈 그 어떤 자기 사이트 그 사이트 내에서 검색 규정이 있으면 검색 툴을 제공하는 순간 그 검색 툴을 제공하고 검색이 되는 순간 모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로엠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조인 이름을 쳤다 하면 법조인 이름에 관련된 논문성도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다 개인정보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고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도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극히 너무 형식적 절차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EU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판결은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도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은 결국 전혀 다른 것인데 이치질 권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권리일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객관적인 권리인데 권리고 절차인데 이게 과연 매칭 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리고 도입돼서도 안 되고 행여라도 저희 나라의 판사님들 혹시라도 너무 좋은 건가 싶어서 이 규정을 받아들일까봐 사실 걱정도 좀 돼요.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문재인 교수님은 문재화 교수님 죄송합니다. 문재환 교수님은 아마 우리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박광대 변호사님은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우리 법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극명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어서 박영호 팀장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박영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예,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원이 방통위하고 같이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토론 주제 하나가 잊혀질 권리였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좀 있다가 이제 이쪽에서 더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상과 같이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두 분이 제가 할 얘기 다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조금 남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일단은 제가 잊혀질 권리 관련해서 이제 우리 법의 해석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사법재판소에서 검색 엔진 서비스와 관련돼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그것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EU 디렉티브의 관련 조항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사실 이제 정보통신망법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사실 EU 사법재판소 판결 자체도 사실 조금 95년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물론 95년 디렉티브가 인터넷이 막 나온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95년 디렉티브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 같은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U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들이 자기 법이나 EU 디렉티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SNS라든가 검색 엔진 서비스라든가 이런 환경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개인정보 수집 비용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고객이라든가 또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 얻는 또 그것을 자기가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환경을 이제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 사법재판소가 95년 EU 디렉티브를 근거로 삼았을 뿐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현재 이제 요구사항 즉 저는 이제 문재환 교수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 이들이 인격권이라든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인격권 보장인데 그것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했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법으로 와가지고 보면 이제 더더욱 문제가 많은 것이 망법에는 사실 이것을 동일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한 바로는 이 자체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챕터 4장에서 딱히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자기 고객인 이용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얻고 그것을 자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상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보면은 사실 약간 이게 이제 확대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망법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44조의 2가 되겠는데 그래서 44조의 2라면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해결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망법 제4장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좀 법 해석으로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터넷 검색 서비스하고 언론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언론 보도는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자체가 이제 잊혀지는데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계속해서 새로 과거 정보들을 새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과거 사실을 현재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현행법이 뭐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당사자의 그런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이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제 정보 접근의 그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잊혀질 권리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개인정보냐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법제 정비 논의에 있어서도 지금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개인에 관한 정보 전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그 정의나 범위 자체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이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개인과 관련돼서 지급되는 정보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도 최근에 와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그 단말기 정보라든가 IP 주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정보의 그 정의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그 사적인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 사적인 정보, 그 다음에 또 공개된 정보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뭐 발제하신 이제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조금 이제 좀 더 동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를 많이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드리자면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개된 정보라도 결국 시간의 경과에 의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제 방송통신위하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잊혀질 권리 문제를 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향후에 수개월간 연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동시간대에 개최한 토론도 그렇고 어떤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라든가 또 저희의 연구 작업 결과를 이렇게 향후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박영 팀장님께서는 또 하나의 논점을 제기하신 게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앞에 두 분 혹시 결론만 우리 해석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시다고 보는 겁니까?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예, 예.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가능한데 예. 가능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이 지금 세 분이 다 다른 셈이네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김유향 팀장님께서 아마 좀 정리를 하면서 현행에 지금 입법조사처에 계시기 때문에 또 국회의 앞으로 입법 방향과 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라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봅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EU 판결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그 세미나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 세미나들이 진행되는 자료들을 제가 보고 대식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언론 상황에 대한 지나친 그 감정이입이 여기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나 언론 상황이라는 것들과 좀 별개로 이 처리 권리에 대한 이법 판결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세미나들을 지켜보면서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은 뭐 폄하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 사실 30주년 작년이 3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0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본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라는 거는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지던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실 최근에 이번 EU 판결 관련해서 논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30년 전에 그 인터넷에 뭐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제기하던 그 논의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인터넷은 우리 현실 아주 가까이에 왔고 우리 삶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정작 그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옹호할 그런 가치나 룰이라는 거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판결은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애초에 거기서 판결한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현실에서 당장 우리 국회에서는 이미 그 2001 권리에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이걸 또 이 법으로 입법할 타당성에 대해서 또 이미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2001 권리 관련해가지고 EU 판결과 더불어서 이걸 좀 더 다른 의미로 구체화시키려는 의원님들의 입법 시도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굉장한 현안이다. 이게 우리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하는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내용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토론자나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검색 엔진, 검색 사업자들의 어떤 정보 처리라든지 인덱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박경신 교수님은 애초에 인덱싱이나 정보 수집의 목적이 애초에 신용 정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구글 판결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는 정당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규제를 얘기할 때 애초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비판하는데 애초에 규제를 만드는 그 입법자나 규제를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애초에 그런 부정적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모든 규제들이 사실상 애초에 의도 자체는 굉장히 뭔가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마이너한 사람들 국민 전반의 어떤 이해라는 차원에서 규제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규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되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규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초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인덱싱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어떠한 특정한 해석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관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열광했던 부분이 당장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그 현실 국가의 어떤 그 이제 룰이 미쳐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터넷의 이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그대로 우리한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사실 우리도 그 이제 국내의 어떤 이 법이나 규제로서 그 외국의 검색 사업자나 이런 이제 사업자들을 이제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서버가 존재하는 지역이 이제 법률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존에 의례적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내 검색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왜 해외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취급하냐 하면서 규제 형평성 논의를 제기하는 그 근저에 바로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관할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미 그런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글에서 회원가입 약관에 전속 반할 합의에 관한 약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반할 합의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또 방통위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구글 코리아에 요청한 그런 삭제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러 간 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상 본질적, 그러니까 큰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질 권리 논쟁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그 어떤 여객 무역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어떤 충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관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당장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식별 가능성 플러스 그리고 여러 정보가 결합해서 식별 가능성이 가져졌을 때 개인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사실 이름을 이용한 검색 결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상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정보가 식별 가능한 정보인지라든지 하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데 오히려 지금 이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동의조항의 완화, 뭐 이런 동의요건의 완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이 EU하고 독일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슈더너머스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범주를 도입해 와서 개인정보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정밀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동향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는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권리 침해 주장은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는 일시조치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그럼 이미 사실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EU 판결 나온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큰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잊혀질 권리 관련해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는 삭제되고 이제 범위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도하는 어떤 입법적 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임시조치나 뭐 이런 부분과 EU에서 이번에 나온 판결을 좀 비교하면서 좀 엄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00년 전에 스마트폰 초기 이제 2세대 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유럽식하고 이제 미국식을 갖고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우리가 미국식 CDMA를 하면 유럽의 그 많은 나라를 방문하거나 유럽식을 따르고 있는 아프리카를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가 거기서 이용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요. 이동전화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사실은 그게 일순간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비비안 레딩이 데이터의 보호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데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만을 주로 해왔다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 어떤 새로운 그 발전, 기술적 발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블로그들이 그 포탈의 수익 배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인터넷의 수입, 그 포탈 검색 사업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많은 그 이용자들 있잖아요. 이용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그걸 활용해서 포탈이나 검색 사업자만이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유한 팀장님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본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셨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심장가 아닌가 지금 법제에도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김유한 팀장님 그 현재도 우리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질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임시조치 제도는 자신의 사생활이나 또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번에 판결은 해악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보로 인해서 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자신에게 정부 주식에 어떤 해악이 없더라도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만재 교수님, 서울대 융합기술은 이제 기술적인 예. 지금 위키코리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위키피디오, 우리말로 하면 위키백과인데요. 예, 예. 아직 국내 지부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아마 한 달 내에 아마 설립될 텐데요. 일단 처음 제가 왜 여기 관련이 됐느냐. 이 판결, 스테이 판결을 보고 나서 이상한 판결이네 하고 봤는데 지미 웨일스라는 위키피디아의 상설자가 굉장히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키피디아의 옹호자라는 거기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럼 왜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논문 검색을 했는데 논문이나 아티클 검색에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판도라의 박스를 열었다. 이제 이거는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내가 그 피해 입은 사람, 나는 내가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옛날에 내가 논문을 썼는데 남의 걸 좀 베꼈어요. 그걸 가지고 한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그거 그냥 놔뒀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요. 뭐 공지에 가면은 뭐 어디 가서 걸리고. 근데 내용은 뭐 특별히 남한테 피해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20년 있으니까 이거 가서 좀 지워달라. 뭐 내용도 틀렸고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 뭐 이 정도 잘못돼서 나 이거 빼줬으면은 뭐 내가 논문 수를 적어두니까 아무 피해도 없고 나도 손해보면 사는 거다. 근데 빼달라 그러면 빼주겠지. 만약 빼줬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많이 공직에 취직한다 그러면 검색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 이제 그런 게 하나가 발견되면은 여러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이용하겠다는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자기 데미지가 갈 것을 다 제거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그 어떤 액션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여기서 그 이탈 검색기사한테 이것을 링크를 제거하라는 걸 갖다가 이제 명령을 내는 거죠. 링크를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리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심사해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당연히 개별 심사하죠. 개별 심사하면서 이제 거기에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 이게 또 네거티브 시나리오 하나 만들게요. 거기에 그 검색 업체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거기 사람 나온 사람. 이건 약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식의 한두 가지 매니플레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검색 엔진에서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는 건 좋지만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허가하기 시작하고 그런 작업이 시작하게 되면 검색 엔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0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따지면. 그리고 그 결과는 다 다를 겁니다. 다르면은 만약 제가 검색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한번 다른 거 다시 트라이 해봐요. 거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되게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악화가 양화를 부식합니다. 그러면은 검색 엔진에서 성실하게 한 것보다 성실하지 않은 쪽으로 점점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지식에 하여튼 제대로 된 트루스, 진리에 어긋나는 쪽으로 자꾸 모디피케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나리오에서 퀴즈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다가 손을 대야 되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뭔가를 거기다가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까 위키백과 얘기했는데요. 위키백과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거기 나오는 아티클도 보통 민간인 뉴스고요. 거기 있는 아티클 지우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티클을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된 기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잘못 썼어요. 그럼 가서 실제로 그런 몇 번 발생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 보수했어요. 보수를 어디다 했냐? 위키피디아 재단에 됐습니다. 위키피디아 재단이라고. 근데 위키피디아 재단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이 해서 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그럼 그 사람 찾아야 되고. 그러면 또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네가 그렇게 썼으면 네가 가서 고쳐라. 그런데 자기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이어져 고쳐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썼을 때는 바로 가서 고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굉장히 큰 커뮤니티고 그거는 또 법적으로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 가서 고소해야 되느냐? 아마 위키미디어 재단을 고소할 겁니다. 우리 법적 취업 같아요. 우리 법은 안 되죠. 이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복잡해서 쉽게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그 문제를 풀다 그러면은 다른 법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체적 권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풀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요. 아까 정보보호법 같은 거죠. 개인정보입니다. 그 법을 너무 잘못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걸 살라고 동의를 하라고 돼 있죠. 전에는 한 번만 동의하면 됐어요. 지금은 4번, 5번 동의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시뮬레이션 안 하고 그냥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법 읽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차라리 미국 가서 200에서 하는 게 나고 미국 아마존 산에 갔습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산업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정말로 산업체, 인터넷 기업 포함해서요. 그 기업들이 정당한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학자를 비롯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경고를 날리신 것 같습니다. 산업을 망칠 수 있다. 망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제자 두 분도 지금 할 말이 워낙 많으신데 잠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혹시 플로어에서 바로 손드시네요. 예. 교육법조사처에서 나온 신용민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말로
일단은 그 박광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단이라고 하는 동의권이라든지 삭제 요건의 정정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방통위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수단인 동의권, 삭제 요구, 정정 요구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저희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 조항들이 사실 있고 거기에도 이제 학문적인 어떤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보주체 이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권리가 명백히 그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말고 어떠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도 박경신 교수님께 또 향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하고 개인정보의 어떤 개념적인 범주를 설명하시면서 개인정보 테두리 안에 프라이버시가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문재환 교수님이나 박광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격권이라는 측면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좀 넓은 프라이버시의 전체 개념적 범주 안에서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김영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임시조치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강한데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2013년도, 12년도에 임시조치 건수가 21만 건입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제된 건수가 2,900건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결과가 돼서 삭제된 게 69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가 굉장히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개인이 어떤 표현을 위해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삭제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임시조치의 반영인 거고요. 사실상 21만 건이 임시조치 신청되고 거의 21만 건 가까운 건수가 그대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곤잘레스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임시조치 요청서에다 그냥 본인의 어떤 인격권을 침해했음 이래가지고 임시조치 요청해버리면 그냥 삭제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가 임시조치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잊힐 권리가 임시조치에서 보호되고 있다. 라는 아까 김영 팀장님의 말씀하고 비슷하시네요. 예. 일단 바로 APEC 프레임워크 나 이제 다른 입법례들을 보면 공개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규범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생각에는 결국엔 동의권하고 결국엔 이제 삭제 수정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엔 이전, 이용 이런 것도 결국엔 이제 동의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벨기에법 한번 보시죠. 이거 틀림없이 유럽의 벨기에 외에 여러 국가들이 공개된 정보는 아예 개인정보법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이미 나와 있어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예를 만들어야 되는지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해서 이용하는 경우. 근데 익명화한 거는 벌써 그 개인정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아니죠. 아예 있으나마나 한 예외인데 익명화가 안 됐어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예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EU 디렉티브에서 언론 목적, 예술 목적, 언론, 예술, 역사일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목적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참고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OECD 가이드라인처럼 공개 정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든지 또는 언론 목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게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스페인 구글 판결 같은 그런 참사가 나가지 않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시조치 때문에 임시조치는 44조 2에는 권리 침해가 있으면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고 그때만 작용되는 게 임시조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포털사 입장에서는 보건권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으면 그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 한두 개 삭제하고 지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경우 이익 형량을 했을 때 지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여러 시도가 있는데 그래서 임시조치 제도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한 그렇게 해서 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차적 권리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도 2차적 권리가 이미 임시조치로 실현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자라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십니다. 인격권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박광대 변호사님 빅스카츠와 유럽스카츠 충돌한다고 말씀하셨고 윤장 교수님도 이 쪽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 사람들 생각이 절대로 저희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글 스피닝 판결 미국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구글 스피닝 판결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도 이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명예훼손죄는 없앴습니다. 사실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항상 형량한다면 항상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형량을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 조항 남겨둬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진실인 표현도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남겨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없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미국에서도 잊혀질 권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춘부였다가 이제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과거를 그 회사의 과거를 보도한 신문에 대해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판결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결국엔 매춘이라는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자기가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장면을 누가 텔레비전으로 찍었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몰려든 거고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지만 법원 판결은 그 사고는 자기가 원해서 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지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인격권과 뭐 소통의 자유는 그러니까 인격권과 그 인격에 대해서 말할 자유를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울질을 해야 된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유형화해서 이런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세하고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우세하고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 룰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프라이버시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 한 조항을 4개로 해가지고 그냥 이건 부적합한 정보다. 왜?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런 그래서 저는 아까 누군가 박원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판결이 예외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그리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에 관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판결로 이제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만큼 지금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색되지 않는 정보가 과연 존재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공개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현행법 해석론은 아닌 거죠. 입법론이죠. 저는 네.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돼야 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는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걸 해석론으로 삼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개인정보 자유결정권하고 예,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네. 적용 대상이 되는 건 다른.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론 이제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언론, 종교, 정당과 관련해서 정당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언론이 취재를 하거나 보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경영 교수님은 그것이 언론기관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인이 언론을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언론을 할 때는 어쨌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요. 예, 좋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요지만 짧게. 네, 안녕하세요. 신성이라고 하고요. 예, 한국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심포지엄 개인 자격으로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저기 박광배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죠? 두 분께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는다. 문재환 교수님하고 두 분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는다로 이제 대립을 하고 계시다고 보셨는데 일단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유향 팀장님께서 인터넷 서비스 관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저는 문재환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구글 판결의 논의를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 안에서 토론돼야 될 게 너무 포섭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이 판결의 의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판결에서의 개별 사안 유형에 집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법상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논의를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구글 판결을 정리를 해보면 개인이 자기 이름을 검색 엔진에 검색어로 넣었을 때 그 검색 결과의 일부로서 그 개인에게 불리한 제3자 웹사이트의 어떤 기사가 검색 결과에 링크가 되었을 때 검색 엔진에 대해서 그 링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뭐 구글이든 뭐든 정보통신망법상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떨리는데요.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망법상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망법에는 삭제권이 없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로 갑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이제 망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망법에는 삭제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박경진 교수님도 논의를 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것은 그 개인에 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검색 엔진의 경우에 이 업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성이라는 이름을 구글에 넣었을 때 그 구글이 저에 대한 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시로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서 인덱싱을 해서 결과를 유저에게 노출하고 그 정보는 사라진다고 저는 물론 구글은 추적을 하니까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로 있는데요. 저장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임시로 저장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이 없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36조인가요? 여기 삭제권도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망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44조의 2의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엔 이 규정의 그 전체적인 내용상 어디까지나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른 제3자 웹사이트의 링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항 규정을 보면 링크를 지우면 지우면은 그 지운 사실을 정보를 게재한 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문에 대한 링크를 구글에서 지웠는데 그 사실을 신문사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게시판 등을 통하여 링크를 지운 사실을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링크가 없었으면 해서 지웠는데 링크를 지운 사실을 다시 공개를 하라고 하면 다시 내가 지운 사이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44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게시판에 제3자가 올린 글을 인터넷 그 서비스가 그 게시판 운영자가 직접 삭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그 링크를 삭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해당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규범 목적적으로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사건이 나오니까 곤란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권이라든지 임시조치 같은 것은 인정이 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유럽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저는 민법상 인격권에 대한 금지 청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범계 변호사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문재환 교수님 말씀대로 인격권에 비해서 허용되는 결과가 되겠죠. 인격권에 관한 금지 청구는 우리 지금 기존 대법원 판례상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삭제 청구, 금지 청구권으로서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성격은 민법 제214조에 물권적 청구권을 규칙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그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침해 사실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판결에서 구글이 단순히 뭐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개인정보가 있는 걸 알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런 항변은 먹히지 않겠죠. 객관적으로 침해 사실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익 평양을 함으로써 저는 충분히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미 민법이 이와 같은 권리를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하여야 할 이익 간의 형량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유형적 고찰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유럽연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한 가이드를 낸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인터넷 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서비스 관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은 네. 질문만 딱. 그 두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 관할에 관해서 김유영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서버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연합 그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에서 그 유럽 내로 관할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잊혀질 권리라고 불리는 구글 사건의 판결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IT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지금도 제4조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외국 기업에 대해서 자신의 관할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지침 안에서는 아예 4조와 같은 뭐 복잡한 제약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 땅에서 사업하면 무조건 유럽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국의 그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으나 FTC법 제5조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FTC의 해석은 미국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FTC법을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형성에 있어서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두 가지 다 코멘트 하셨는데요. 여섯 번째 토론자였습니다. 아니, 제가 끊지 않은 거는 분석이 워낙 탁월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탁월한 분석을 하셔서 제가 듣고 싶어서 끊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또 두 분하고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특히 하나 앞에 처음에 질문하실 때 이 판결이 가진 의의가 뭐냐, 그 이칠 권리를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칠 권리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이 사안, 네. 이 사안에서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이칠 권리로 볼 수 있는 거냐, 일반적인 이칠 권리 인정한 판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간단하게 아니,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지적이시거든요. 과연 이 판결의 의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권리에 대해서 이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칠권리, 아니라요. 한국법상 논의를 오케이. 함에 있어서는 이 개별 사안 유형에 특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 판결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와 제14조를 광범위하게 개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든지 나와 분리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법리적 판단을 한 판결은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우 소장님 그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좀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개념어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검색 결과의 리스크에 대한 삭제
실제 여부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끼치는 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정보법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떻게 임시조처가 적용되느냐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개된 정보는 거기에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라고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만은 과연 인터넷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세서블한 모든 정보가 퍼블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것은 상당히 그 무슨 이 위법적인 것들 그리고 심하게 그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무슨 서명이라든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해 왔는데 이런 것처럼 다른 법에서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론적인 우리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 수준으로 법 조항의 수준으로 가기 전에 억세서블 하지만 퍼블릭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서 다른 시인들 말씀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부분을 지적하셔서 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예. 최 변호사님 끝나고 한번 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저도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이 정보통신망법에 나오는 게시판 삭제 의무 조항 가지고는 이 시제에 나온 판결은 적용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고민해 본 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가서 결국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이용자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니까 당연히 망법이 적용될 건데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이용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문제로 복귀가 되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그게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검색할 때마다 검색은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을 할 텐데 그 많은 검색에 분명히 개인정보는 여기저기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를 그 개별 건바이 건으로 박광배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개인정보를 했다 그러면 박광배라는 사람은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게 과연 그게 업무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스럽고 반면에 박광배도 있고 저기 문재환 교수님도 있고 저기 박경신, 이현 교수님 다 있는데 이분들도 저가 이용하는 시간에 누군가를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이버는 계속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한 파일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인덱스 리스트는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래 보면은 그건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의 판단까지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법이 요즘 그런 분 많지만은 이게 너무 EU법의 극단을 가고 있는 꼴이라서 이 미국식과 EU식의 중간쯤이 좋겠는데 미국식과 EU식을 벗어나서 EU에서도 GDPR로 나온 그보다도 더 심하게까지 나가 있고 또 이번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멀리 나가는 이 체제 하에서 과연 이런 식의 컨셉, 이 제도를 이치질 권리가 됐든 삭제권이 됐든 이거를 마구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마구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그 개인정보 처리자라서 삭제를 요구하면 다 삭제를 해주면은 인터넷에서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 기분 나쁜 건 다 좋은 이야기만 남는 그런 인터넷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인터넷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파산이면 할 일이라서 결론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판결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자 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길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연합의 그 지침이나 우리나라 법의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판결의 의의를 박인기 교수님께서는 아주 예외적인 판결이다. 이제 그렇게 조금 평가절하를 하셨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 이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근데 여기서 인정했던 권리가 대체 뭔가? 그걸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때 권리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좀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판결이 가지는 것 중에는 좀 제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걸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다 그걸 권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이게 오래전에 전혀 그러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고 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가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인가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 권리가 지우지 않을 이익보다 대신에 그 사람이 지우고자 요청한 사람이 공인인가 뭐 또는 기타 공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우지 않아도 좋다.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밸런싱을 개별적으로 검색업체한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밸런싱을 이제 이 판결의 이제 위험성을 좀 그렇게 높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량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대로 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밸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밸런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게시물을 올릴 때는 그것이 검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어떤 뭔가 중립적인 규칙에 따라서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검색 결과에서 빠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권리도 이제 이익 형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곤잘레스에 관한 정보도 그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상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다원주의 사회의 핵심이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원주의 사회 내에서 이 다원주의 원리 하에서 과연 그런 그 밸런싱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지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이번 임기 말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퉜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게시물을 내릴지 안 내릴지 판단할 때는 그 게시물을 그 게시물에 나온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게시물에 나온 사람의 명의, 나온 사람의 어떤. 근데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어떤 법이 그거는 만약에 인격권이 그렇게 넓은 거라면 그걸 올릴 권리는 왜 또 인격권이 아니냐. 자기가 자기 블로그에 이런 정보를 반영할 것도 결국 인격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게시자에게는 그 아무런 절차적인 권리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의 이익 또는 게시자가 왜 이 정보를 올려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익형량이 되지 않고 이제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도
지금 이 경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이미지에 어긋나는 그런 정보들을 내려달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 호불호만 고려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올려지거나 검색 결과가 배제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다. 이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판결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글 정지원 변호사님 나오셔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판결이 만약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도 뭐 지금 본 사람 따로 들은 얘기 없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공유할 정보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또 이 시제가 최고 재판소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을 뭔가 따라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프로세스를 준비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전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거 말고는 없어서 아직은 좀 정보를 공유해드리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도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판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걸 왜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게 됐는지 참 이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뭐 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어차피 조금 지난 시간 각 우리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1분씩만 마지막 또 질문 있으면 곤란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1분씩만 좀 TV 토론회 같다. 예. 전 밸런싱을 부정하면 그것도 판결을 다 부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밸런싱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황이면 아까 최 변호사님 잘 말씀주셨는데 공시청구권 될 테고 이걸 삭제 요구했는데 삭제 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저는 손해배상 안 하려고 봅니다. 자, 문제가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전제가 지금 이 사안은 이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판례의 의미는 밸런스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에게 그걸 맡기는 것이 좀 부당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 법률로 되어가는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그럼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 됐던 간에 조금 더 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적 기업에게 맡기거나 또는 그것이 그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법원으로 가는 구조로 갈 것이냐에 대한 큰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결은 제가 뭐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난 보도자료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알 권리하고의 조합은 물론 전반적인 밸런싱은 인격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밸런싱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나름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당 정보의 민감성, 그것이 공개됐는지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일종의 예를 들어 공적 존재인지 뭐 이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유형적 접근을 하려는 몇 가지 방식들을 여기서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시대에 좀 미흡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뭔가 좀 새로운 법리가 좀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이 판례 자체를 부정하고 언제나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이야기하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사실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거짓된 주장이라도 남겨놔야 된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게 진짜로 드러날지 누가 도대체 아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시원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인 시절의 글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될 줄 누가 압니까? 라는 식의 판결이 가능한 세상이 바로 이제 자스트 밀의 그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내가 어저께 여자친구랑 뭘 했는데 잘못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그게 릴리스가 됐는데 그거 불법적이지 않은 정보인데 이것이 어쨌든 인터넷에 남아있다. 나중에 뭐 제가 총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정부 남은 사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사적인 정보인데 예? 내가 더 이상 퍼블릭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이 아까 이제 김혜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나서 뭔가 새로운 현실과 비슷해진 인터넷에 맞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법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논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기가 올린 정보에 대해서 그 삭제권 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저질권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현재 적용 범위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랄까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하고 이용자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계약 조건을 헌법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그냥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이런 이제 소비자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주 열려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아무리 허위더라도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두 분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만 말씀하셨는데 이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와 인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이익 형량이 있었고 그것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명예훼손법이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익 형량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익 형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나에 대한 정보 중에 내가 보기에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이제 내려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이게 인터넷을 뭐처럼 만드는 거냐면 방송처럼 만드는 거예요. 방송. 방송 심의하면 항상 그런 거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이 사람의 나쁜 면만 강조를 했다. 공정성 위반. 그럼 인터넷에도 과연 이런 공정성의 의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말하지 못할 거면 그러니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거면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링크 검색의 문제니까. 그런 공정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아까 이제 박광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부적합하다. 하지만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곤잘레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업가다 라는 이미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건데 곤잘레스는 실패 부분 빼놓고 그냥 계속 성공했던 사업가다. 그 이미지를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익 형량 같은 것을 여태까지 명예훼손이며 명예훼손죄며 모욕죄며 이런 이미 오랜 시간의 이익 형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밸런싱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밸런싱과 완전히 별도로 새로운 밸런싱을 또 하라는 것은 이 인터넷을 방송처럼 만들겠다라거나 박광배 변호사님이 딱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 서로에게 좋은 말, 서로에게 공손한 말들만 떠있는 그런 것들만 검색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위축 효과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축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이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기분 나쁠 그런 위험성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떤 정보를 올리고 내려 그런 그런 정보의 링크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소통을 만들어낼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할게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밸런싱도 중요하고요. 밸런싱을 과연 기획할 수 있느냐. 원래 법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기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그 포인트는 앞에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법제 하에서 이런 제도를 그냥 그대로 도입하면은 우리는 공개된 정보에 관해서 특별한 취급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게 좀 큰 길이 나 있고요. 규정상으로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형식적인 그 규정화된 요소가 너무 많고 절차적으로 형식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삭제권을 또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들고 운영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규정인데 또 다른 큰 재앙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걸 도입하고 싶으면은 기존에 있는 법 체계부터 좀 많이 다듬고 나서 그때 가서 이런 그 ECJ 판결과 같은 제도를 물론 그것도 삭제권이 있지만은 좀 더 얼마나 넓게 적용할 것인지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법제는 이런 우리 현행 법제는 ECJ와 같은 기준에 따른 어떤 이런 뭐 검색 기업조차도 전부 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걸 받아들일 체제가 아닌 그런 상태라는 점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뭔가 새로운 조직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조직은 안 없어집니다. 여기다 법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이 법이 우리가 지금 다른 법이 많이 있죠. 뭔가 그거를 망가뜨리면서 자꾸 이 법 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검색 그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사실 제가 뭐 아까 토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망법이든 개법법이든 마땅히 그 합당하게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그 사건 판결에서 우리한테 던진 거는 일단 뭐 너무 추상적인 잊혀질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제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것 또는 뭐 그 인접돼 있는 SNS라든가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인정해줘야 될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이것을 저쪽에서 그 95년 EU 디렉티브 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하나만으로 이것을 해결해보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든 망법이든 간에 그것은 서비스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자체를 EU에서는 물론 이제 뭐 EU 자체도 이 판결을 두고 이후에 그 다른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확대되는 문제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이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검색 결과에 대해서 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제한을 둘 것이냐, 어떻게 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EU 판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유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지적한 그 서비스 관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지난 중국하고 구글의 충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였잖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이제 그 서비스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그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구봉건 기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좀 EU 판결을 계기로 우리 이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사실 이제 다양한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률들이 시도되고 있거든요. 시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 종합적 시각을 좀 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제기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임시조치 얘기를 했던 거는 정보 삭제 요구가 하루에 12,000건이었다고 구글에 들어온 게 그랬는데, 그것도 유럽 EU 내에서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보 삭제 요구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처리 일부를 자동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동화하면은 우리 임시조치가 지금까지 진행되듯이 결국 구글에서 이 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이렇게 대응도 결국 요청하면 삭제해주는, 그래서 과다한 그 삭제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는 이미 임시조치가 있는데 왜 굳이 잊혀질 권리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냐라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존의 임시조치의 이제 공과와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예, 장시간 정말 멋진 토론 발제였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잊혀질 권리라고 그러는데 국어 문법상으로는 잊힐 권리랍니다. 그래서 워낙 굳어진 이제 용어가 돼서 잊힐 권리라는 것도 사실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